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그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마지막 날 그리고 주제 간담회 마지막 세션 시작할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대전에서 온 옆에 서점 보이시죠? 네, 도시여행자라는 문화예술 컨텐츠 청년 그룹이고요. 오늘 저희 함께 활동하는 로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저도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도시행자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로컬의 끝판왕이라고 소개해드려도 될 만한, 사실 대전만 하더라도 150만의 인프라가 있는 도시인데 울릉도 1만, 그리고 남해, 그리고 태백, 그리고 전통시장, 이렇게 정말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서 정말 로컬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꼬북이라는 또 건축집을 짓고 또 팜프라라는 이런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유지양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 보이시죠? 저는 어떻게 하면 기반이 없는 청년이 촌라이프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7년의 시간을 보내고 14개국을 여행을 하고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네 군데에서 쫓겨나고 5군데 행정가 컨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남해에서 온 팜프라 유지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핵심은 이겁니다. 촌라이프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도시에서 촌으로 올 때 자기의 어떤 인프라를 주거나 토지나 이런 인프라를 좀 자유롭게 좀 원하는 만큼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건 4개월 정도 동안의 기간 동안 도시 청년 8명들이 이 촌에 남해에 살면서 뭐 양계나 농사나 뭐 집짓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팜프라촌 남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이겁니다. 사실 저는 기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기아 문제의 어떤 시발점이 불평등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그 기술을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 짓던 땅에 쫓겨나면서 파밍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2년 동안 농업 세계 일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코북이라는 청년 농부, 그러니까 촌라이프에 필요한 주거를 직접 용접부터 마감까지 하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집짓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팜프라는 제가 집을 지으면서 한 2, 3년 동안 매년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저와 같은 이런 코북이 같은 집에 살면서 자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다라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팜프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팜프라 같은 경우에 잘 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 청년과 지역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세대의 더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잡고 그 지역에 정착하고 좀 더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핵심이고요. 이게 좀 잘 되면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혹은 남해가 아닌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이거 확산시켜서 청년들한테 좀 더 다양한 삶의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핵심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청년들이 커가면서 좀 더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와 또 하나는 이 지금 지구의 환경이 안 좋죠? 그 환경들을 어떻게 좀 더 생태적인 방식으로 지켜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팜프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팜프라 유지양 대표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이란 키워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크레타 툰베리의 기후 협약식에 참석한 유엔 선언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격변의 현대를 겪으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사회 문화 환경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포지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같이 나눠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질문들 나누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 더 로컬 프로젝트 이희준 대표님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그 전 이력이 되게 재밌어요. 전국에 1011곳의 전통시장을 10번 이상 방문한 전통시장 도슨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참기름 소믈리에를 이런 직업을 만드신 또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로컬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컨텐츠, 참기름이란 컨텐츠가 되게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 그냥 음식할 때 쓰는 일상적인 소재였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발표해 주실 이희준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도슨트이자 참기름 소믈리에로 알리고 있는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보통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도슨트로 활동한 지 9년 됐고요. 참기름 소믈리에로 활동한 지 7년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이 1,500개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장은 성수동에 있는 뚝도 시장입니다. 1,500개의 전통시장 외에도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전국에 550개가 있고요. 다 합치면 약 2,000여 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 시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이 인류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왔고요. 제 집은 광화문에 있지만 사실 집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 로컬 브랜딩 스쿨이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장님이신 모종린 교수님과 같이 제주도에 있는 장인들을 발굴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장인들의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제가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언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동대문의 삼촌.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사입삼촌. 그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아주 훌륭한 상인이 되느냐 그 차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언어라는 것은 지역에도 있습니다.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겉도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장인들의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이 언어가 있습니다. 장인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쉽게 대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하시면 저희 부모님이 제일 난처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도대체 뭐 하니? 를 지금 10년째 묻고 계시고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대기업 공채가 뜨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네, 제가 창업한 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23살에 창업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00개 전통시장 중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전국의 1,011개의 시장에 대한 사진과 글로 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10번 이상 다녀온 시장의 숫자만 1011개이고 10번 이상 다녀오지 않은 시장까지 합치면 약 1300여 개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제는 그 시장에 가지 않아도 시장의 어르신들이 투지폰을 꾹꾹 눌러서 저한테 새로 생긴 상점 아니면 사라진 상점, 오늘 찾아온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꾹꾹 눌러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건 이상 띠링띠링 하는 문자가 울리고요. 약 100건 정도는 전화로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모으게 됐고 그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방앗간을 차려야 된다라는 통계를 찾게 됩니다. 어떤 통계였냐면 지구상에서 시장이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처음 생길 때 첫 번째 상점이 방앗간일 확률이 무려 65%고요. 지구상에서 소멸할 때 방앗간이 마지막 상점일 확률이 놀랍게도 75%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경주 황리단길에 황남시장이 있거든요. 그 황남시장은 과거 150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현재 2개의 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2개의 상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방앗간일 거고요. 또 하나는 정육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단순 유통이 아닌 뭔가 손기술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2차, 3차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시장을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1개 시장에서 300여 분의 장인을 선택했고요. 참기름을 착유하는 장인들에게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받는 기준은 조선시대 21대 왕인 영조가 드셨던 참기름을 복원하고 있고요. 영조가 드셨던 참기름을 복원하는 이유는 영조가 수라상을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꿀, 소금을 관장하는 관직을 별도로 두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참기름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요. 그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왕인 영조가 참기름을 먹고 나면 조선 팔도에 더 이상 참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참기름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활동하다가 방앗간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방앗간을 활성화시키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앗간에서 가장 신뢰가 무너진 상품이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기름만 파는 편집숍을 만들었고요. 서울 구로시장에서 청년상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여 분의 장인의 참기름을 가져다가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편집숍을 만들었고요. 그 300여 종의 참기름 중에서 나한테 맞는 한 종의 참기름을 선택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버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이었고요. 어반플레이의 디렉터로 소속이 돼서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에 독립을 해서 참기름뿐만 아니라 명란젓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감태라든지 참기름의 친구들을 만나는 여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1500개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 경제와 로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하는 지역 상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라고 하면 저는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어디일까요? 성남 모란시장 1800년대 후반에 조선시대에 생긴 시장이지만 그것보다 무려 400년 전에 생긴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 중앙시장? 서울중앙시장? 네, 서울중앙시장 1960년에 어디요? 강병시장? 강명. 네, 광명. 광명시장은 1970년대 시작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시장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1414년에 시작했고요. 남대문 시장의 아들 시장은 1905년에 시작된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의 아들 시장은 놀랍게도 1967년에 시작된 동대문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역사들이 있고요. 그럼 참깨의 고향은 어딜까요? 광주요. 광주. 광주에서 참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전라도. 그래서 대기업의 참깨들은 전라도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참깨의 오리지널리티는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바나입니다. 사바나.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토고와 같은 나라들이 참깨의 고향이고요. 그게 이집트, 인도, 중국 길림 연변에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뿌리를 찾아서 고민을 한 후에 지역과 로컬에 그리고 전통시장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들과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희준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이희준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도 2010년부터 사실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미숫가루 나눔을 하는 장터유람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를 찾아서 해석해내고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고 또 다시 새롭게 컨텐츠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분 소개해드릴 분도 태백에서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랐는데 디자이너와 게임 개발자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서점과 뭐 갤러리 그리고 액티비티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세 번째 발표자 널티 김신혜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았었고 서울에서는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 문화기획자로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고향인 태백으로 내려와서는 태백에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백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꽤 계시네요. 이제 태백에 돌아와서 이제 김신혜입니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먼저 있네요. 네. 다음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태백에 내려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놀며 일하는 공간 무브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문화와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들었어요. 막장 책방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단어를 사용해서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책방이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공간이었고 예전에 한약방이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을 가져다가 상징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공간이 그런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아트티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예전에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역할을 하던 공간이 비어 있어서 유휴 공간을 저희가 태백시와 협업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작가님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하드웨어만 만드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입니다. 옥상에서 이런 어떤 술을 마시고 음악을 파티를 열거나 그리고 뭔가 왜 걷는지도 모르게 멀리까지 걸어가거나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떤 컨텐츠는 저희가 1978년도에 생겨난 그 사택 아파트를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알지도 못하는 아파트의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다시 전시해서 외부로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그것들을 좀 재미있게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태백, 제 고향 태백이 폐광이 되면서 12만이었던 대도시가 아주 거대한 도시가 4만 5천으로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근데 저렇게 소멸되어가는 도시에서 굉장히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밀려나서 살게 됐었는데 다시 서울에 와서 뭔가를 다 이뤘을 때 뭔가 사는 곳을 선택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돌아갔던 곳이 고향인 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어릴 적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울에서는 받지 못했던 어떤 자연에서 주는 살아있는 감각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냐면 무쓸모한 것들을 쓸모에 탐색하고, 그리고 지역과 나의 필요를 연결해서 그 쓸모를 찾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큰 데이터로 생각하는데 20개월 정도 된 저희 조직이 서민이라는 사람을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25개의 작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여 명의 협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4천여 회의 방문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가지는 가치는 그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확장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준 선택에서 개인이 찾은 선택으로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새로움이 제 주변에,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냐면, 사실 제가 무브노드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이 지역을 이동한다거나 이상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응원하는 삶을 주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 동안 발표 들으시면서 세상에 참 특이하고 별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함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김신혜 대표님처럼 개인의 어떤 경험이 어떤 컨텐츠가 되는 게 저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변화와 그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그 지점을 찾아내면 정말 재밌게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 마지막이죠. 울릉도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울릉도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오징어. 네. 이 대답이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하나의 컨텐츠가 생각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다양함이 떠오를 수 있는 도시가 또 더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오징어만 생각나는 울릉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릉도에서 온 노마도르의 박찬웅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울릉도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울릉도 오징어, 그다음에 이제 호박엿 이 정도이고, 조금 더 이제 붙이자면 이제 독도를 가기 위해서 좀 거쳐가는 섬,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왔습니다. 이 울릉도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울릉도를 가보신 분도, 아니면 주변 분들 중에서도 울릉도를 가본 어떤 주변 분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유럽에 가본 사람보다 울릉도 가본 사람이 더 적은 것 같다. 주변에 내 주변에 대부분은 유럽은 갔다 온 것 같은데 울릉도 갔다 온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그냥 또 하는 울릉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 통하는 외국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울릉도는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동해에서 거의 유일한 섬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사람들이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이제 박찬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럼 울릉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무도 울릉도를 대부분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울릉도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울릉도에서 저희가 가게 됐었고 울릉도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울릉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다양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뭐 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울릉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가 안 들거든요. 저도 여행을 가보겠다, 아니 울릉도에 살아보겠다라는 말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를 먼저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SNS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켜보신 다음에 울릉살이라고 쳐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어떤 사진들 그리고 그런 활동을 좀 정리한 웹툰들이 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더 좋게 생각을 하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팔로우가 좀 늘어서 울릉도를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행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뭐 DM을 보내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숙박이나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외국인들도 저희한테 DM을 줘서 뭐 숙박을 예약을 한다던가 하는 좀 울릉도를 들어올 때 좀 관통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SNS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울릉도에 저희가 살았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울릉도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동해에 있는 유일한 섬이고 독도의 모섬이기도 한데 대부분 울릉도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들은 없었고 어떤 것들만이면 다 독도를 기념하는 기념품들 독도에 해당하는 굿즈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하고 싶고 제 스스로도 울릉도를 기념하고 싶었는데 울릉도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이나 굿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보이는 큰 것들이 이제 저희 마그넷을 저런 형태로 좀 만들었고요. 뭐 티셔츠라든지 뭐 엽서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이 제품들이 사실 혁신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울릉도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 굿즈들을 그 누구도 만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나 뭐 지역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울릉도를 좀 더 기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울릉도라고 하는 어떤 브랜딩이 친환경이다, 천혜의 섬이다라는 어떤 브랜딩이 있어서 육지에 있는 이제 컨티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과 저희가 그 울릉도에 약 2개월 동안 업사이클링 매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컨티뉴라고 하는 기업은 폐자동차에 있는 가죽들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가방을 가지고 이 친환경 섬인 울릉도에서 관광객들이나 아니 울릉도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울릉도를 좀 더 지금보다 더 친환경, 지금도 정말 깨끗한 섬이긴 하지만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더 좋은 섬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섬. 그다음에 울릉도가 또 바라보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 없는 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서 업사이클링 매장을 저희가 그 매장을 개설을 하여서 울릉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울릉도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에게 울릉도는 이렇게 깨끗한 섬이고 울릉도는 아직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더 깨끗한 섬이 될 거고 울릉도에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들을 저희가 모아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들 것입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장을 그냥 단순하게 개설을 해서 홍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폐기물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조금씩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 폐그물 같은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폐그물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 컨티뉴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좀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고 있는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기살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서 살아보게 되면 정말 울릉도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되는데 대부분 울릉도를 어떤 식으로 오냐면 2박 3일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2박 3일 패키지 여행으로 오면 울릉도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만 남아요. 멀미를 했다라는 기억.
네, 그 맨날 너무 힘들고 배를 타고 3시간을 와야 되고 3시간을 가야 되고 보통 이 3시간도 정말 바다가 잔잔했을 때 얘기고 바다가 조금이라도 거칠어지게 되면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시간 동안 멀미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면 다시는 울릉도를 오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울릉도를 조금 더 길고 울릉도의 숨은 매력을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살 수 있는 단기살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동쪽 영화제,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라는 것을 개막을 했는데요. 울릉도는 즐길 수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들이 많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옛날 방식의 어떤 행사들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오징어 축제라든지 이런 형태의 축제들만 있지 조금 외부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행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군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라는 것을 개막을 했는데 대부분의 행사는 울릉도 안에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몰려 있는 읍내 지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읍내를 좀 벗어나서 읍내의 거의 반대편이 면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읍내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읍내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안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기 때문에 축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읍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안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정말 이거를 즐겨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마을 분들끼리 다 모여서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거의 저녁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축제의 열기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즐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좀 울릉도 한쪽에서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좀 다른 곳에서 즐기는 축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른 곳에서 좀 안쪽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라는 활동을 좀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울릉도라는 곳을 그냥 명칭만 알았지 한번 여행도 가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언더독스라고 하는 창업 교육회사를 다니고 좀 너무 많은 지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약간 내가 더 많은 것을 인풋을 좀 해야지만 더 많은 아웃풋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원래는 강릉이나 제주도 이런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거의 30년을 넘게 서울에서만 살았었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연히 제가 다른 곳에 살고 싶다라는 것을 안 친구가 울릉도에 한 달살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 걸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울릉도는 좀 약간 너무 오반데 이걸 내가 서울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는 거지 울릉도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뒤에서부터는 뭔가 계속 울릉도가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서울을 벗어나서 살 거 남들 안 가본 데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릉도에 가서 원래는 저희도 한 달 프로그램이 아니라 2주살이 프로그램이었는데 2주를 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2주를 더 연장해서 살았고 사실 한 달 산 다음에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살고 싶었어요. 이 울릉도에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살고 싶었지만 이게 지원을 받아서 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달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고 그럴 거면 좀 나가서 준비를 해서 울릉도에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들어가자라고 해서 육지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준비한 다음에 올해부터 전 울릉도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울릉도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좀 청년들이 울릉도에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울릉도를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막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울릉도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놓는다면 울릉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울릉도에서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들어와서 한 번쯤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냐라고 한다면 저희 팀의 이름이 노마도르라는 팀이에요.
이 노마도르라는 이름은 노마드와 도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뜻인데, 노마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목민이라는 뜻이고, 도르는 땅하고 환경이라는 뜻인데, 이런 유목민들이 살 수 있는 땅과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여기서의 유목민의 어떤 정의를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 장소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의 일자리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내 커뮤니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목포 가서 살고 싶어, 강릉 가서 살고 싶어, 대전 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곳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공간이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저희가 일을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꼭 서울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서울을 바깥에 벗어나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대표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분 대표님 올라오셔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저희 질문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분도 계시고, 사실 강원도랑 울릉도 대표님께서는 처음 뵙는, 박정은 대표님이랑 김진애 대표님. 근데 활동은 워낙 다양하게 하고 계셔서 소식은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세션에서 많이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이유가, 팜프라도 그렇고 사실 널티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다 우리가 소중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시장, 되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들을 소홀하게 여겼을 어떤 그런 시대를 지나 다시 재조명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팜프라 유지양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가장 1차적인 어떤 본질적인 고민으로 돌아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팜프라 꼬부기와 함께 집 짓는 것부터 의식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생태 환경이고요. 그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도 이제 농업 세계 일주를 처음에 농사를 배우러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생태 공동체들을 좀 많이 다니게 됐어요. 거기 이제 있는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연 앞으로 지구에서 얼마 정도 더 살 수 있냐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제가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50년이고 짧으면 한 30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걸 제가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제가 이 세대에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팜프라가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 도시에서 촌으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생태적인 방식, 그러니까 자연을 조금 덜 해치는 방식으로 정착하고 이주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주거나 옷이나 기술이나 뭐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게 저희가 해가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노 임팩트 이열이라고 1년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이 지구에 어떤 환경적 임팩트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팜프라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자연에 대한 고민, 생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서점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 리드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컵도 옥수수 전분으로 빨대, 뚜껑, 그리고 그 담아내는 통까지 다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고민을 사실 같이 나눠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까 폐그물을 이용해서 또 업사이클링을 하는 또 울릉도의 사례도 있는데 이 관점을 또 들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 이 관점에 대해서는 네, 박찬웅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울릉도는 아직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고 울릉도는 아직 뭐 육지에 비해서는 이제 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와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간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울릉도에 지금 비어 있는 노인 회관 건물들이나 아니면 폐교 건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저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전혀 부담감 없이 울릉도에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울릉도 계신 분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시골 마인드가 아직 다 있으셔서 이거를 분리수거하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태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태우고 나니까 그냥 그게 훨씬 더 편하시고 그래서 그걸 다 태우시는데, 저희가 일부러 마을에 살 때도 더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같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폐그물이나 이런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보고 듣고 알던 것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울릉도를 더 지속 가능한 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그물백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물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의 우시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곳과 같이 아마 콜라보를 해서 울릉도에서만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티셔츠, 울릉도에서만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에코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울릉도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제품으로 만들고 다시 판매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희준 대표님께 질문 던지고 싶은데, 그 김신혜 대표님과 함께 질문 던지고 싶은 게, 1차적인 어떤 자연적인 고민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사실 참기름 소믈리에나 이런 것들이 2차 가공, 자연에서 나는 것들로 식품화를 하고 또 브랜딩화하는 작업들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 생산물의 뭐 패키징 디자인이라든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혜 대표님 역시 탄광촌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브랜딩하고 디자인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그 디렉터의 역할로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소믈리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300여 종의 참기름을 테이스팅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왔고, 사실 연남방앗간 같은 공간은 이제 참기름의 대중화를 위해서 참깨 라떼라든지 참깨 아이스크림과 같이 굳이 참기름을 구매하지 않아도 참기름을 드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참기름의 인문학이라는 강좌를 현재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이 강좌를 개설하자마자 50분 정도 들으시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번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제 비율이 외국인이 절반 정도 돼요. 근데 그 외국 분들이 제가 한국말로 할 걸 당연히 아니까 한국의 친구들, 영어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국내산 참기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면 사실 브랜딩이나 라벨링이나 어떤 패키징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참기름을 착유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중심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된 결과값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신혜 대표님도 네, 그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산 지역이 약간 죽음이라는 키워드하고 맞닿아져 있어서 그동안 약간 묵직하게 좀 표현이 됐으면, 저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진 가지 않고요. 좀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볍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을 좀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연결시켜서 저희가 바깥으로 노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보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 개인의 경험들이 컨텐츠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그게 좀 이제는 좀 체계화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뭐 정보를 전달하고, 예전에는 좀 산발적으로 나뉘어졌던 정보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네 분 대표님께 공통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지금 활동하시는 그 바운더리가 뭐 이준 대표님께서는 되게 다양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거점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연결하는 커넥팅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이 지점에서 내가 얻는 거,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얻는 거요. 일단 아까 저 그 이준 대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의 역할은 통역사예요. 저는 원래 통영 출신이고 경남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올해 활동이 됐네요, 이때. 그 상황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오면 그 지역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은 뭔가를 구할 때 사람을 다 통해야 돼요. 뭐 도시도 다르지 않겠지만 프로세스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저 이거 필요해라고 말을 해야 그걸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리고 도시와 지역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제가 있는 촌의 차이점은 공동일이 있어요. 도시에는 공동일이 없잖아요. 근데 촌에 가면 잡초를 벨 때 같이 베야 되고요. 그리고 정원 관리할 때도 같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잡초가 너무 많아지면 모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마을 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쓰레기를 같이 줍는 일들, 그런 공동의 일이 있는데, 처음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동의 일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입장에서도 왜 안 하지가 되고, 청년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입장이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의 통역사 역할이 되게, 그 청년이나 아니면 뭐 이장님이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가 요즘 느끼는 부분이고, 제가 약간 그 자원적으로 얻어지는 건 고령화가 심해서 농지가 엄청 많아요. 뭐 저희 지금 빌린 학교 뒤쪽에만 해도 12만 평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축제를 해도 땅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 지을 땅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7년 전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쫓겨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7년 전에 계시던 분들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땅도 많이 남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또 빈집은 없어요. 빈집은 또 안 파세요. 왜냐면 그걸 팔지 않아도 충분히 여력 있으시고 그 집을 가지신 분들이 다 도시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집은 또 안 구해지는데 땅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점점 폐허가 돼가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빈집엔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은 그 폐허한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의 약간
농촌의 정확한 현실이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 지역에 계신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장님들도 청년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뭘 해줘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점점 바뀌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거나 좀 불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에 대해서 필요성을 명확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네, 옆에서 박찬웅 대표님이 고개를 엄청 끄덕이셨는데 울릉도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 판프라 대표님의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아직 지역에 들어가서 산 지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었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만 산 지가 30년이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게 대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뭐가 있을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 이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다 나이가 60대, 7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애시당초 약간 불쌍하게 여기시고, 얘네들이 먹고 살까? 약간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면 문 앞에 막 김치가 놓여져 있거나 반찬이 놓여져 있거나 이렇게 냅두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전혀 이제 익숙지 않은 그런 삶이었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이제 해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는 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집 앞에 저희도 이제 마당이 있는데 저희 마당은 거의 제 키만큼 이제 이 잡초가 자라서 하니까 마을 분들이 보다 못해서 그냥 직접 와서 다 잘라주시고, 얘네들 냅두면 그렇게 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좀 지역의 언어를 좀 배워갖고 그분들하고 조금 더 그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울릉도에 계신 분들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좋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정말 많으세요. 그럼 왜 그걸 안 하실까? 그걸 하시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버시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안 하실까를 보면, 뭐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울릉도는 섬이라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먼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강하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으면 결국에는 거기 10,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밖에 없지만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를 하면 꼭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죠. 야, 내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 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사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엽서라고 하는 굿즈를 만들었을 때 정말 와, 이거 우리가 울릉도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야, 이렇게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시더니만, 내가 이거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조잡해서 안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그때 매출이 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반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관계가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만들게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지역에 근거가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욕을 먹어봐야 저희만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 계시는 청년들은 자기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들,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뭐 심지어 저희끼리 그냥 거기서 그 마을에서 친해진 어떤 그 이성 친구와 밥 한 끼만 먹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거의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 이야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지역의 언어도 열심히 배워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울릉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저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희준 대표님은 이제 장인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전통시장의 상인분들도 많이 만나시는데 또 그 언어도 또 궁금해요. 한번 이야기 들려드리죠. 네, 지역의 언어로는 지금 잡초 뽑는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시장에 잡초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의 언어로 바꿔서 생각하면 야유회를 가셔야 돼요. 24시간 춤을 추셔야 됩니다. 청년 상인들이 적응하려면 그 24시간만 견디면 1년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상인들이 뭐 골목 식당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베테랑 상인들이 즐기는 걸 같이 즐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간단한 거를 떠나서 사실은 서울도 로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 제주도에서 로컬 브랜딩 스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덕하푸드라는 명란젓을 만드는 회사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무등산 브루어리와 다양한 이제 무등산 브루어리에서 생산된 맥주를 전국에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아니면 로컬에서만 소비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뭘 하냐면, 각 지역에 있는 로컬의 제품들을 우리나라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서울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도 로컬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로컬에 있는 상품들이 상해에 갈 수도 있고, 미국 뉴욕에 갈 수도 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셨는데, 부산에 그 시드라는 미역 회사 있습니다. 이 박혜라 대표님과 부산에 또 덕하명란이라는 이제 덕하푸드라는 명란젓을 만드는 회사, 서산에 감태를 만드는 바다숲이라는 회사,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유기농 녹차를 생산하는 모루 농장이라는 이제 녹차밭, 그리고 뭐 고창에 땅콩을 만드시는 농부님들의 제품을 중국 상해에 가져가고 있어요. 상해에 있는 한 코리안 다이닝에 이제 그 제품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로컬에 있는 제품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로컬로 흩어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 면에서 매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도 로컬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널티 김신혜 대표님의 태백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들려주세요. 저는 듣는 귀인 것 같아요. 그 오셔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장난식으로 귀에서 피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처음에는 계속 듣는 사람이었으면, 점진적으로 좀 변화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로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로컬의 미래는 로컬에서 지역이 선순환되는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까 희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로컬의 세계화를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로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던진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여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분 대표님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어른들과의 그 마을에서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공감이 되고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그 이제 공동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잘 모르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혼자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드는 의문이, 뭔가 처음에는 청년이 왔고 청년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감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감시를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유지양 대표님하고 옆에 울릉사리 대표님께서 얘기해 두 주시면 분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약간 귀농의 형태가 아니었었거든요. 농사를 짓겠다라는 형태는 아니었고, 울릉도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없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방식은 약간 서울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근처에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2층 그런 단독 주택을 처음에 구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안에서 생활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쟤네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집구석에서 맨날 잠만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나오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이제 감시 아닌 감시를 좀 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선을 아예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외부에 매장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여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를 내가 출근을 한다라는 개념이 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조금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어떤 그런 감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철저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분교에 학교에 살아요. 그 학교가 어떠냐면 골짜기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층층층 있는 집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과 감시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을 분들이 보시는 건 몇 시에 일어나는가가 아주 중요했고요. 다행히 저희는 12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6시에 일어나요. 저는 12시에 일어나는 타입인데 저는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 감시를 저는 좀 피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공동의 일을 하는 거는 이장님도 좀 비슷하신데 저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온 청년의 입장이 아니라 있은 청년의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꼰대가 되는 거죠. 저도 왜 안 하지가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됐었고, 그때 제가 했던 건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속에 이제 천불이 나는 거죠. 저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거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도만 인지만 해줘도 제가 느끼기에 저희 세대 청년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해요. 같이 도구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고 예초기 돌리기도 처음이지만 또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마을 이장님도 저희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벗어난 농사일을 할 때나 이럴 때 공동일을 할 때 그 기간을 그냥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듯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다른 어른들이 말하는 것들을 약간 몸빵을 해주는 중이죠. 약간 그런 상태고, 그 안에서 또 저도 이제 약간 그 눈치를 제가 그냥 다 받고 있어요. 사실은 눈치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눈치를 되게 안 봐요. 왜냐면 통영에서 남해로 갔기 때문에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거기서. 네, 저는 그렇게 좀 그 감시와 관심을 좀 다른 형태로 좀 해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너무 현대, 근현대에 사건 사고가 많고 경험한 세대별로 경험치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로컬 페스타, 크리에이터 페스타 자리에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지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뭔가 세대 간의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거기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내려가서 고생 하나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어제 또 40, 40대, 50대 대표님들 만나면서 사실 40, 50대에 조금 로망이 또 귀농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혹시라도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의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제
뭐 친한 대표님들도 계시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관점에서 뭐 남해나 울릉도나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뭔가가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제 영월은 그냥 이제 산관 벽지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거기까지 가서 살 이유가 크게 없는, 그러니까 특이점이 크게 없으면서 불편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동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로컬이라고 했을 때 큰 도시들은 이제 팀원들을 이제 구성하기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살 집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판프라 대표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동감이 갔었고,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어떻게 그 이제 협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처럼 할 수 있는 그 협력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그 팀을 구성하셨던 그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된 팀에 살이 붙어서 규모가 생긴 거는 이제 계속 잘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명 한 명 그렇게 이제 초반에 팀을 구성하셨던 그 스토리를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의 스토리를 듣고 일단 싶으시나요? 판프라 대표님하고 울릉사리 대표님. 네, 네네. 두 분 대표님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좀 오래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판프라라는, 그때는 이름은 없었지만 판프라라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지 생각한 게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래 좀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먼저 짰습니다. 판프라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과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브랜드 같은 것들을 먼저 짰고요. 그리고 조직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의사소통 구조나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짰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일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짜놓으면서 멤버를 구했던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조가, 예를 들어서 판프라를 잘 하려면 저희가 농사나 집짓기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양계한다고 하면 양계를 할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도 판프라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농사나 양계를 다른 어떤 뭐 아무 때나 가가지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좀 더 마음 받는 친구들하고 좀 더 어떤 생태적인 관점에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이제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판프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온 친구도 있고요. 제일 처음 만났던 친구는 제가 가서 상고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제가 뭐 강연이나 이렇게 계속 다니면 어떤 친구와 일할 것인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이렇게 꼬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요. 넌지시 언젠가 우리가 이런 걸로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하고, 그 전 단계가 같이 일을 해보는 단계를 거쳐요. 그게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해보는 시간을 갖고 서로가 오케이면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그냥 좋은 관계의 친구로서 남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떤 것들을 계속 해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을 때 약간 공공성,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나 이런 가치를 얻는 것과 동시에 그 친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잘 계산을 해놓고 이걸 준비해서 그 적절한 인원들을 데려오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관계가 나빠지면 판프라는 없다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고 상처가 계속 되는 거면 판프라는 폐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박찬웅 대표님. 저희는 우선 작년에 11명이서 이제 한 달 살이를 하게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2주 살이였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살이로 변경이 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한 달을 살겠다고 했던 친구가 최초에는 4명밖에 없었는데 2주를 살고 나니까 9명으로 늘어가지고 울릉도의 매력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산 다음에 또 2달을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남은 그 인원이 한 4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제 두달살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럼 육지에 나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도 울릉도 사람도 아니고 경북에 살던 친구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그 백그라운드가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닌데 생활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울에 가서 좀 테스트를 했어요. 한 달 동안을 좀 같이 살아봤었어요. 집 하나가 비는 곳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한 달 동안 살면서 내가 과연 이 친구들과 사업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과연 같이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좀 떨어져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 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가져요. 일주일 동안에 말을 못했지만 좀 뭔가 불만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토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사실 싸우는 게 큰일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확 싸우고 다시 좀 친해질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일들이 참 쪼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작은 일이어서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말 안 하니까 계속 나는 상처가 되고 걔는 바뀌지 않고 무한히 그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고해성사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그 팀을 좀 조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명이 울릉도를 들어와서 살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소원 동시에 들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웅 대표님하고 김신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내가 뭐 하나를 팔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내수의 어떤 내부적 수요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외지인들에게 굳이 울릉까지, 굳이 그 태백까지 오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외부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럼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 활동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SNS 활동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울릉도를 한 달을 살고 나와서 주변 친구들한테 울릉도에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한국에 있느냐. 그러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경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이제 사기치는 거 아니냐, 나를 울릉도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뭔가 다단계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약간 경계를 할 정도로 좋은 점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겠다. 조금 우리의 삶을 실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SNS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꼭 내부 수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000명이란 인구가 서울에 비교하면 정말 작디 작은 숫자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10,000명이 열광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만 명이 더 열광을 할 수 있고 또 50만 명이 열광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로컬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면 로컬에 계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시는 거지, 오히려 외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조금이라도 갖는 순간 지속 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절대 저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법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더라면 저희는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2박 3일 그냥 걷는다던가 아니면 뭐 명상을 그냥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모였더니 주민분들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더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함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SNS 통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그 태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겪으셨던 거, 그리고 뭐 주변 주민들이 겪으셨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이라 창작자분들은 거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작업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주제 간담회 마지막 세션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분의 대표님의 앞으로의 어떤 활동 방향을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도시행자 서점 안에 요번 2019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함께 만들어주신 공동위원장 모종린 교수님의 골목길 자본론 팬사인회가 바로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브노드 김신혜 대표님부터 앞으로의 활동 네, 저는 좀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성장하려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찾고 있어서 사실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더 로컬 프로젝트 이준 대표님. 네, 저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농부님들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분의 철학을 갖고 있거나 저처럼 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 100명을 모으면 이준 마켓을 만들 예정이에요. 가칭이지만 우리나라의 태양의 서커스 같은 그런 시장을 기획하고 있어서 10년짜리 기획이기 때문에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뒤에는 그 시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박찬훈 대표님. 네, 저는 울릉도에 아직 산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또 내년에 더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로컬에서 좀 활동하는 팀들과 같이 좀 협업을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강릉에 있는 저 더웨이브 컴퍼니와 함께 릉릉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릉 울릉이라는 이제 릉릉을 붙여서 그리고 울릉도가 원래는 지금 경북에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강원도 소속이었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조금 살려서 그런 프로젝트 같은 좀 다양한 기획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팜프라 유지양 대표님. 지역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조례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해군의 청년조례랑 정책을 같이 그 남해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끝났는데 그것들과 이제 실제로 이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착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거를 해결했고 일자리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런 되게 좋은 보고서들을 계속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치 보고서지만 어떤 청년들의 되게 좋은 매뉴얼이 되고 그 기록들이 다른 곳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결국 저희 팀은 앞으로도 마을을 디자인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필요한 주거나 뭐 저희도 옷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2, 3년 뒤에는 또 마을들을 보러 전 세계에 또 여행을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전문가를 계속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막 꼰대, 밀레니얼 이렇게 단어들로 세대 간의 약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꼰대란 말은 나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역시 누군가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단 80년대생, 90년대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대표님들과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깨지시고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예정된 시간보다 사실 한 2, 30분 더 딜레이 됐는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6시까지 오늘 남아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정말 재밌게 즐기다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더 힘나게 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